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발달장애란 무엇인가입니다. 발달장애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고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만큼 발달장애를 구분해서 이런 지원하는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가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봐도 발달장애란 말이 없던데 이 발달장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발달장애인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하면 현재 우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서 우리는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라는 것은 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세 번째 발달장애인법이 있습니다. 그 외의 법에도 이런 발달장애와 관련된 법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법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재 복지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 그 정확한 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이 더 이슈가 되고 발달장애인법 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 정책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두 가지,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적장애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이후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비롯해서 각 장애 영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교육자료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지적장애란 무엇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시면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보시면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지적기능, 적응행동, 지적능력, 일을 처리, 사회생활의 적응이라는 부분, 결국에는 지적장애는 지적기능,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지능만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적응행동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적기능만 가지고 지적장애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적응행동이라는 부분도 지적기능과 함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일 때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기능은 우리가 성취 기준보다 낮은데 적응행동이 높다 라고 하면은 지적장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기능은 높은데 적응행동이 낮다 라고 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어려움을 보일 때 우리는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후 지적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육 자료에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SM-5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부분은 장애인 복지법은 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지 안에도 의료하고 교육이 다 들어가 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DSM-5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필람이라는 부분입니다. 5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의료 쪽에서 말을 하는 지적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적장애의 발달 시기가 시작되며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모두의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다음에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확인된 지적기능의 결함이라는 겁니다.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에 필요한 발달학적 사회문화적 표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은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적 기능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말하는 적응 기능도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둔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결함과 적응 기능은요,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돼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발달기를 보면요, 18세까지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8세 이전에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결함을 보여야 우리는 지적장애로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교육적 역량에 의해서 보이는 지적 결함이나 적응 행동은 이제 지적장애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내용도 지적장애 할 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시면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은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자, 오른쪽에 장애인 복지법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긴 했지만은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DSM-5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도 빨갛게 표시한 부분 한번 보시면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입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의 흥미, 활동, 그리고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돼요. 현재의 기능 영역은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하고요. 이러한 자폐성 장애는 지적 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이야기할 때는 이전에는 사회성하고 의사소통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DSM-4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DSM-5가 되면서 결국에는 사회성은 의사소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기 발달이라는 말은요. 자폐성 장애는 5세 이전에 나타나야 돼요. DSM-4에서는 3세 이전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DSM-5에서는 우리가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이를 많이 늘려놨어요. 기존에 3세 정도 되면은 이제 자폐성 장애를 진단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5세까지도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적장애하고 자폐성 장애는 동반되긴 하지만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엄밀하게 구분이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후에 진단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진단평가되는 부분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동반된다, 수반된다는 것은 엄연히 틀리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2020년 특수교육 통계 자료예요. 국내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95,4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한 부분이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64,610명 정도로 67.7%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할 때는 이런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할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장애 영역이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지법에서 말하는 통계학적으로 발달장애 인구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적 자폐성장애가 되어 있고요. 지적장애가 대부분이죠. 8.1% 그리고 자폐성장애가 1.1%입니다. 두 장애를 합했을 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9.2%, 즉 우리가 장애 인구가 261만 8,918명인데요. 이 중에 24만 1,614명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애 인구의 9.2%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발달장애 성별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이제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장애 영역을 봐도 남성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런 특히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두 발달장애라는 이제 합쳐서 이렇게 봤을 때 남성이 자 15만 2,566명으로 63%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성은 8만 9,048명으로 37% 정도 차지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예전에 등급으로 나누었던 부분이 지금은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영역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장애를 분류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1급, 2급, 3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심한 장애, 4급, 5급, 6급에 대해서는 심하지 않는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장애 정도 등급으로 분류할 때 1급, 2급, 3급에 다 포함되는 장애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심한 장애가 100%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현황을 보시면요. 이전에 전체 장애 인구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가 합쳐서 9% 정도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기준으로 한정해서 보니까 대략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67% 정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체 장애 같은 경우에 발달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18세 이후에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확연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 특히 자폐성 장애는 거의 이제 발달기에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도 발달기에 나타나지만은 이후에 발달기에 지적 장애로 받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상당히 나타난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달기에 거의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동의 기준으로 한정했을 때는 지적 자폐성 장애가 확연히 많은 거고요. 아까 특수교육 대상자를 보더라도 아마 그 인원이 많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과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동은 이제 49,761명 그리고 성인은 19만 1,853명 80% 정도가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제가 발달장애인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율을 보시면은 발달장애인법이 왜 제정하게 되었느냐 라면은 아동이라는 부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그 외에도 장애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발달장애 성인에 대한 이런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이 성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이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이 80% 정도 차지하는 성인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발달장애인 직업도 있지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많이 이슈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발달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후에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릴 건데요. 지금 계속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하고 이후 자료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은 좀 내용을 이해하시기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